안녕하세요. 저는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나는 슬픈 선물을 받은 60대 할머니입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꼽으라고 하면 단연 저희 손자를 뽑을 겁니다. 보면 볼수록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손주 사랑은 내리 사랑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예쁘기만 한 손주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겐 그럴 만한 슬픈 사연이 있거든요. 저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전 감사하게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몇 명 있지도 않은 자식의 생일도 챙겨주기 곤란할 정도로 바쁘셨고 한편으론 정이 없으셨답니다. 전 생일날이면 미역국이나 생크림 케이크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용돈 봉투를 대신 받곤 했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늦어. 이걸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아예 친구 집에서 자고 오든가. 저희 집은 명절에도 가족이 모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친척들과 모이는 대신 골프나 해외 출장 계획을 잡는 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 항상 승승장구하던 아버지 사업이 거짓말처럼 무너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빚쟁이를 피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 혼자 도시 변두리로 올라와 보증금 없는 사글세 방을 얻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해 남들보다 늦은 21살 때 겨우 검정고시를 따게 되었죠. 혼자 살게 된 이후로 여러 식당과 공장을 전전하다가 21살 겨울에 한 곰탕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식당 일을 할 수 있겠어? 이 곰탕 뚝배기가 보기보다 무거울 텐데. 여긴 아저씨 손님도 많고. 아니에요, 사장님. 저 식당 일 많이 해봤어요.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저 힘도 세고 일도 잘해요. 다행히 사장님 내외부는 좋은 분들이라 딱한 제 사정을 들으시곤 곧바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일 무거운 쟁반을 들고 나르다 보면 온몸이 다 아팠지만 그래도 바쁘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혼자 산다고 대충 먹지 말고 잘 챙겨 먹어. 이거 혜정이 네가 잘 먹는 반찬으로 담았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어. 또 대충 물에 말아 먹지 말고. 감사하게도 사장님은 종종 갓 담근 김치나 반찬을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서 힘들게 지내신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 휴가를 주신 적도 있었답니다. 제게 두툼한 봉투까지 쥐어주시면서요. 다음 주에 가게 이틀 쉴 거니까 이참에 고향에 다녀와. 가서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오고. 그리고 이건 내 마음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 혜정이 네가 항상 성실하게 일해서 주는 거야. 감사해요, 사장님.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도 너무 좋은 사장님을 만나다고 꼭 전할게요. 사장님이 절 이렇게 아꼈던 건 사장님께 제 또래 아들이 있어서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아들은 당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간 날 때면 항상 곰탕집으로 와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나 소매만 대충 걷어올리고 일하는 걸 보면 솔직히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사장님 아들은 제가 무거운 그릇을 옮기고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 대신 들어주기도 했어요. 가끔 쉬는 시간이면 제가 좋아하는 팥 아이스크림도 사주고요. 오늘 유난히 덥네요. 곰탕 김 때문에 더 힘들었죠?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잠깐이라도 좀 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준 아이스크림 먹으며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 무렵엔 혹시 사장님 아들이 언제쯤 오려나 매일 가게 문방만 살피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늦게 퇴근해 한참 늦잠을 자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그 시간에 전화를 줄 사람이 없는데 뭔가 안 좋은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정아, 방금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 얼른 집으로 와야겠어. 충격적이게도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가 1시가 넘은 시간이라 당장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편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전 결국 울며 불며 곰탕집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지금 가야 하는데 차가 없어요. 저는 말을 다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은 몹시 당황해하며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저희 집 앞으로 차 한 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건 사장님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다 깨서 바로 왔는지 헝클어진 머리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워낙 빨리 와준 덕분에 동트기 전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무사히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지킬 수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뒤 그 사람과 전보다 부쩍 가까운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때 먼 길까지 운전도 해주시고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기분 좋게 웃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들어보니 쌈짓돈을 모아 밥을 사주겠다고 한 제가 기특하면서도 귀여웠다고 하더군요. 저흰 그 뒤 종종 사적으로 만나 밥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전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됐어요. 그 사람이 선물해준 반지를 받으며 무척 감동했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장님의 귀한 아들이자 대기업에 다니는 유능한 인재였는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제가 감히 욕심내도 되나 싶었거든요. 물론 사장님이 절 아껴주셨지만 며느리로 마주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었고요. 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사장님 눈치만 보다 큰 결심을 하고 마침내 사장님 앞에 앉았어요. 그때 그 사람도 저와 함께였고요. 아니, 너희들이 무슨 일이야? 그렇게 각 잡고 앉아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게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예쁘게 만나는 중이에요.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부디 절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저 무척 용기를 내 말했지만 거절당할 준비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네요. 사장님도 당황하셨는지 가게 안에 무거운 정적만이 남아 있었죠. 아휴,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네. 너희들이 친하게 지내는 건 알았지만 사귀고 있을 줄은 몰랐지. 전 사장님이 그 뒤 무슨 말을 하실지 알 것 같아 등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던 그때 사장님은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셨답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가 우리 집에 온다니 오히려 내가 고맙게 생각해야겠는걸. 그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니 그래. 이제는 우리 집 며느리자 내가 새로 얻은 귀한 딸이다. 다른 걱정 말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사장님은 아니 어머님은 그러며 절 안아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품에서 엉엉 울어버렸네요. 전 지난날의 아픔은 모두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 1년 차 때 소중한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도 양가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마, 아이 가졌을 땐 첫째도 몸조심이고 둘째도 몸조심이야. 알겠지? 행여 너 힘든 일 하지 말고 태훈이한테 다 시켜. 안 그래도 그이가 집안일까지 다 하고 있어요. 저 요즘 완전 공주 대접 받는 중이라니까요, 어머님. 저희 부부는 날마다 아기 옷을 구경하며 새 식구가 살 날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신은 제게 그리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나 기다리던 저희의 첫 아이가 몇 달을 채우지 못하고 뱃속에서 절 떠나버렸거든요. 그로부터 1년 뒤 다시 아이가 찾아왔지만 그 녀석마저도 허무하게 잃고 말았고요. 그렇게 연달아 2번의 유산을 겪은 뒤 전 영혼이 갈기갈기 찍힌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안아보지도 못한 두 아이가 매일 밤 제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 잠도 못 자고 매일 밤 거실 구석에 앉아 미리 사두었던 작고 하얀 베네 쪼그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밖을 나가도 길에 유모차만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넋이 나가기 일쑤였죠. 여보,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 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당신 잠도 잘 못 잤잖아. 제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릴 때마다 남편은 언제든 달려와 절 안아주더라고요. 가끔 제가
남편이 올 때까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절 볼 때마다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절 부축해 집으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인데도 제가 잠을 못 자니까 밤새 제 곁을 지켜주면서요. 시부모님 역시 절 위해 지극정성을 다하셨답니다. 제가 몸이 좀 나은 후론 집에 혼자 있기가 힘들어 시부모님 식당에 가서 앉아 있곤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있을 때 식당에 아이를 동반한 손님이라도 들어오면 어머님은 절 얼른 곁방으로 떠미셨습니다. 밖에 손님도 많은데 괜히 나와 있을 거 없다. 넌 방에 들어가 좀 쉬고 있으렴. 여기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넌 들어가서 눈이라도 좀 붙여. 제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힘들어하니까 절 배려하셔서 그러셨겠죠. 그렇게 절망 속에서 한 7년쯤을 보냈을까요? 저희 부부의 자식은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 정말 기적처럼 또다시 아이가 찾아왔어요. 너무나 귀한 아이라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죠. 어머마, 내가 절에 가서 불공이라도 드리고 와야겠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제발 무사히 태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와야겠어.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친정엄마도 손자가 무사히 태어나기만을 빌며 임신기간 내내 지성을 드렸습니다. 저와 남편도 항상 몸조심하며 건강한 아이를 만나길 고대했고요. 그렇게 무사히 10달이 지나고 저흰 드디어 건강한 사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저보다도 더 펑펑 울더라고요. 아들, 내가 네 아빠야. 널 만나기 위해 이 아빠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나 보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아빠가 잘할게. 제 아들은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희 아들 100일날 잔치 음식이라며 식당 손님들에게 무료로 곰탕을 대접하셨어요. 남편도 아이를 어찌나 잘 보던지 한시도 품에서 내려놓질 못하셨습니다. 아휴, 당신 허리 안 아파? 그만 내려놔도 돼. 우유도 다 먹고 트림도 했잖아. 이뻐서 그렇지 내 아들. 우리 아들 행여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걱정이기도 하고. 경준아, 너도 아빠 품에 있는 게 좋지? 남편은 아들이 옹알이 소리 하나에도 펄쩍 뛰며 좋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동시에 걱정거리도 생겨났는데요. 항상 노심초사하며 귀하게 키운 저희 아들은 날 때부터 몸이 약해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한다는 거였습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고 애들이 흔히 걸린다는 중이염, 장염, 수족구까지 흔하다는 잔병치레조차 다른 집 애들은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는데 저희 아들은 응급실로 달려간 적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부는 언제나 10분 안에 병원에 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희가 아이와 병원에 갔다 온 날이면 어머님은 미음이며 배 도라지집이며 아이에게 좋다는 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애가 약한 게 네 탓이 아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네 탓하지 말어. 그냥 그런 체질로 타고난 거지. 그러니까 더 정성 들여 키우면 돼. 나중에 어른 되면 다 괜찮아질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저희 아들도 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전 아들이 원체 소심하고 약한 아이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막연히 잘 지내길 바랬는데 학기 초 창간 수업날 교실 뒷문에 서서 본 광경은 제 가슴을 무너뜨리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짝꿍과 머리를 맞대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와중에 저희 아이만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다른 친구들 눈치만 보다 수업 내내 적응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경준아, 아까 엄마가 우리 경준이 수업 듣는 거 봤는데 왜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그냥 다른 애들은 다 짝꿍이랑 잘 노는데 나만 짝꿍이 없어. 애들이 나랑 앉기 싫대.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 어떻게든 친구들과 지내게 하려고 매일같이 학교에 간식을 돌리고 학부모 모임에도 제일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 경준이가 많이 소심하고 수줍음을 잘 타요. 이건 애들 먹을 빵하고 음료수예요. 부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 아이 중 한 명이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전 마트에 가서 제일 비싼 장난감을 사다 아들 손에 들려주었어요. 경준아, 이거 들고 가서 생일 축하한다고 해줘. 가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하고 축하도 해주고. 알겠어, 엄마. 아들은 제게 등 떠밀려 생일인 아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제발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길 기도하며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아들이 엉엉 울며 나타났더라고요. 들려보냈던 선물은 없고 서럽게 울고 있는 아들만 돌아왔죠. 경준아, 너 왜 그냥 나왔어? 친구한테 선물 주고 생일 축하한다고 안 했어? 축하한다고 했는데 선물만 가져가고 난 집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 나보고 그냥 가래. 나랑 놀기 싫대.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답니다. 아들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문에 서 있다가 결국 뛰쳐나왔다고 해요. 그날 저도 한참이나 아이들을 안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생일 파티에서 그런 일을 당한 게 남편에게도 꽤 큰 충격이었나 봐요. 남편은 그날 이후 굳은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들, 오늘부터 아빠랑 운동 다니자. 멋진 남자라면 운동도 할 줄 알아야지. 이제부터 몸 좀 만들어 보는 거야.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도 안 된 새벽부터 아이 배낭까지 챙겨 등산을 다니더라고요. 아빠, 산에 꼭 가야 돼요? 나 졸린데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아들, 아빠랑 약속했잖아. 앞으로 씩씩한 남자가 되기로. 정상까지는 안 갈게. 그저 우리 아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만 올라가 보자. 어때? 처음엔 힘들어서 싫다던 저희 아들도 제법 등산에 재미가 들렸는지 곧잘 정상까지 오르곤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운동을 해서인지 밥도 잘 먹고 잠도 푹 잤습니다. 그렇게 부자끼리 등산에 푹 빠져 살더니 중학교에 들어간 뒤론 남편은 아이를 태권도 도장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도복을 입고 나온 아들이 너무 어색해 보여 한참을 웃었었네요. 경준아, 품새 한번 해봐.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서 되겠어? 아빠가 관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씩씩하게 해야지. 처음엔 영 쑥스러워하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니 띠 색깔이 하나씩 바뀌자 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붙은 것 같더라고요. 도장에 갔다가 집에 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발차기를 시범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도장에서 송판 격파했거든요. 저 5장이나 깼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유, 우리 아들 힘도 좋아라. 이러다 좀 있으면 장가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수업 때마다 힘들어하던 아들을 온데간데 없고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들로 자라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배낭을 메려고 하자 아이가 먼저 손을 뻗더라고요. 엄마, 제가 들게요. 가방 무겁잖아요. 그거 생수병 있는 것도 드시고 나면 저 주세요. 괜찮겠어? 너 무거울 텐데 엄마가 들어도 돼. 이리 줘. 괜찮아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아들은 제 가방을 둘러엎더니 다른 손으론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얘기하세요. 아빠랑 전 자주 와봤는데 엄만 처음이라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엄마 힘들 때마다 손잡아 드릴게요. 언제나 어린아이 같던 아들이 이제 제가 기댈 수 있을 만큼 멋진 청년이 되었더라고요. 기특하게도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선 부쩍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어도 아이방 불은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고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곧잘하다 보니 학교에서 인기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경준아, 친구들이랑 피자나 햄버거 사 먹지 말고 할머니네 식당으로 와. 너희도 국밥 좋아하잖아.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저희 아들은 할머니와 엄마에게 친구들 자랑을 하고 싶었는지 자주 친구들과 식당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아들 친구들도 다들 착한 녀석들이라 밥만 얻어먹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무거운 짐까지 번쩍번쩍 날라주고 가곤 했었어요. 아주머니, 이거 음료수 안으로 날라야죠? 저희 시키세요. 저희가 할게요. 아휴, 다들 장정들이네. 그래,
이참에 무거운 짐 좀 싹 다 날라달라고 부탁 좀 해야 되겠다. 아들 친구 녀석들은 국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더니 서로 먼저 일을 돕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더라고요. 아들과 친구 녀석들이 막을 들었다 놨다 하며 장난치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야, 나 좀 도와줘. 어우, 이거 생각보다 무거워. 야, 야, 엄살 부리지 마. 너 그래도 들 수 있잖아. 이리 줘봐. 아우, 이거 진짜 무겁네. 아주머니, 이건 어디다 놓으면 돼요? 시어머님은 주방문을 열고 나오시다 그 모습을 보시곤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아이고, 그쯤 했으면 됐어. 밥 먹으러 온 애들한테 일까지 시켜서 어쩌면 좋아.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 힘 남아 돌아요. 그리고 어차피 무거운 건 경준이가 다 했어요. 이렇게 아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고 공부도 성실하게 하니 전 걱정이랄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한창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무렵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저희 앞에 앉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할 말 있어요. 저 대학은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가서 영어도 배우고 싶고 더 넓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보고 싶어요. 아들이 영어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니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남편과 전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너 미국은 한 번도 간 적도 없는데 정말 혼자 가서 살 수 있겠어? 엄마도 아빠도 여기 일이 바빠서 너랑 같이 갈 수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곳에서 잘 지낼 자신 있어? 네, 물론 처음엔 좀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공부하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도 취업하기 쉽대요. 저 가고 싶은 대학도 벌써 정해놨어요. 아들은 정말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학비나 여러 가지가 걱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을 믿어주고 싶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한참 늦었지만 전 부랴부랴 유학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미국에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국 날 공항에서 아들은 저에게 잘 다녀오겠다며 해맑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엄마, 아빠, 저 다녀올게요. 할머니한테도 꼭 인사 전해주세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할게요. 가서 밥 잘 먹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비 걱정 말고 바로 전화하고 위험한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말고 알겠지? 네, 그럼요. 밤늦게 돌아다니지도 않고 술도 조금만 마실게요. 막상 가보면 대학생들 전부 공부하느라 바빠서 놀지도 않는데요. 아들은 결국 눈시를 붉히며 아들 걱정을 하는 절 안심시켰습니다. 시간이 다 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아들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에휴, 우리 경준이가 기어이 같네. 가서 잘 지내겠지? 그래도 태권도를 몇 년이나 했잖아. 당신도 참 별 걱정을 다 해. 우리 아들 정도 덩치면 아무리 미국 애들이라도 못 건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이어 엄마의 걱정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떠난 아들은 혼자 힘들 텐데도 열심히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대학에서도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종종 여러 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내오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이 친구가 전에 내가 말한 제이콥이에요.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는지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을 얘가 다 먹는다니까요. 아유, 그래? 그게 그 친구 입에도 맞는데? 그러면 엄마가 반찬을 더 보내줘야 되겠네. 친구들하고 계속 나눠 먹어. 알겠지? 그 이후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실리콘밸리 유명한 IT 회사에 취직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미국에 취업까지 하니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착한 우리 아들은 그런 엄마 마음을 알았는지 휴가만 생기면 비행기 표를 끊어 한국으로 날아왔었고요. 한국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 없이 선물이 가득 들려 있었답니다. 할머니, 이거 관절에 좋은 약이에요. 미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아요. 한국에서 못 구한다니까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이건 엄마 옷이랑 아빠 신발. 엄마, 외할머니 선물도 사왔으니까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번 주말엔 근교로 온천 여행 가요. 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아들은 저희 부부뿐 아니라 할머니도 참 잘 챙기는 손자였습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느라 피곤할 텐데 꼭 할머니 곰탕집에 나가 일을 돕더라고요. 우리 손자 얼굴 보기도 바쁜데 할미가 아예 가게 문 닫을까? 가게 문 내리고 우리 손주 얼굴만 보고 있기도 시간이 모자라. 할머니, 가게 끝나면 제가 할머니 주무실 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이 손자 얼굴 질릴 때까지 실컷 보세요. 아들이 앞치마까지 둘러매고 뚝배기를 나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앤 존재 자체만으로 온 가족의 활력소였답니다. 언젠간 첫 월급을 받았다며 집으로 안마의자를 주문했더라고요. 요즘 할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그 안마의자가 요즘 시니어분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좋대요. 아휴, 뭘 이렇게 비싼 걸 보냈어. 너 생활비 쓰기도 벅찰 텐데. 고마워, 아들.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쓸게. 할머니가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노인정 가서 몇 번이나 자랑하시더라고. 그 무렵엔 저희 시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곰탕집에서 나의 손을 떼시고 제가 도마다 장사를 하던 때였거든요. 기특하게도 가끔 일손이 모자랄 때면 아들의 고등학교 친구 녀석들이 놀러와 가게를 도와주곤 했어요. 그 녀석들은 아들이 미국에 있어도 명절마다 양복까지 갖춰 입고 세배를 하러 왔습니다. 할머님, 어머님, 아버님, 세배 받으시죠. 학교 때 저희한테 하도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말이라도 정말 고맙네. 아유, 경준이도 한국에 없는데 때마다 이렇게 인사로 와주고 정말 고마워. 어릴 땐 다 개구쟁이 같던 녀석들이 이젠 이렇게 훌쩍 자라 멋진 어른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종종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날이면 아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자고 가기도 했었네요. 아들 친구 중에서도 유독 용호라는 녀석이 곰살맞은 성격이었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날이 추워 그런가? 어머니 곰탕이 엄청 생각나더라고요. 한 그릇 가득 담아주세요. 어머니 깍두기도 부탁드리고요. 용은 저와 남편을 자연스레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며 수시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용호가 직장에 휴가를 내고 미국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군요. 전 가서 아들에게 전해줄 반찬을 대신 부탁하면서 용호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었어요. 먼 길 가는데 반찬까지 들고 가게 해서 어쩌면 좋아. 이거 들고 가서 우리 아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한국의 가족들 전부 잘 있다고 안부도 전해주고 가서 재밌게 놀다 와. 아이 참, 어머니, 제가 용돈까지 받았는데 국물 한 방울 안 새게 잘 전달해야죠. 경준이 녀석 몰래 여자친구는 안 사귀나 감시하고 올게요. 그러면서 두 녀석은 미국 곳곳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을 보내왔더라고요. 금융교 앞에서 어깨동무까지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볼 때면 꼭 둘째 아들이 생긴 것 같아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던 무렵 아들이 이번 생일을 꼭 함께 보내고 싶다며 일주일 휴가를 내고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아들이 귀국하던 날 용호까지 집으로 불러 북적북적하게 저녁을 먹였습니다. 어머니, 경준이가 미국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났다던데 제가 가서 보니까 완전 헉똑똑이에요. 어머니 김치 없으면 밥도 못 먹더라니까요. 이럴 거면 이태원 가서 살지. 안 그래요? 용은 저희가 모르던 아들의 미국 생활을 들려주며 한참이나 그렇게 아들을 놀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희 식구들은 배를 잡고 한바탕 크게 웃었고요. 전 옆에서 과일을 깎으며 슬쩍 아들을 떠보았죠. 경준이 너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만나는 여자 없니? 미국에 좋은 사람 있으면 좀 만나보고 그래. 용은 벌써 여자친구도 있던데. 사실 그전에도 몇 번이나 여자친구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그때마다 아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어째 잠시 머뭇거리더니 뜻밖의 폭탄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저 미국에서 만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인데 정말 착하고 예뻐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는 멋진 사람이고요. 갑작스런 아들의 연애 고백에 저희 식구들은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진짜? 아, 진짜 너 여자친구가 생겼어? 사진이라도 좀 보여줘봐.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해 죽겠어. 아직은 좀 쑥스러워서요.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땐 사진 말고 실물로 보셔야죠. 아들은 그러며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히더군요. 멀리 타국에서 연애한다는 게 조금 걱정도 됐지만 전 그저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엄마가 도와줄 건 없지만 서로 아껴주면서 사이좋게 잘 만나려무나. 그렇게 귀국 첫날부터 엄청난 소식을 들은 뒤 본격적으로 아들의 일주일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부터 남편을 깨워 등산부터 가더라고요. 예전엔 아들 손을 잡고 앞서가던 남편도 이제 나의 아들에게 끌려갈 판이었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저녁마다 미국에서 뭘 사왔다며 선물 꾸러미를 푸는 재미도 있었답니다. 이거 미국에서 엄청 유행하는 과자인데 아빠가 딱 좋아하실 맛이라 사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들은 무슨 과자를 사왔다며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과자 봉투를 뜯어서 남편의 입에 쏙 넣어주더군요. 무슨 과자를 다 사왔어? 네 애비 나이가 몇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는 거야?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과자를 받아 먹다 갑자기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몸서리를 치더군요. 알고 보니 글쎄 식초맛 과자였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아들은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었네요. 이 녀석이 애비를 골탕 먹이는구만. 아유, 아주 정신이 번쩍 든다. 미국 사람들 대체 왜 이런 과자 먹는다니? 아들은 그렇게 한참 웃다가 제 생일 선물이라며 캐시미어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근데 이건 예고편이고 진짜 좋은 선물은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한 일주일은 꿈결같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아쉽기만 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남편과 아들은 설악산에 가겠다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등산을 좋아하던 아들의 올해 목표였다면서요. 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이 겹치며 아들 혼자 설악산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혼자 가야겠어? 아유, 며칠 뒤 비행기 타야 하는데 집에서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식당 일 때문에 바쁘고 하필 네 아빠도 장례식 갈 일이 생겼지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엄만 다음에 네 아빠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등산 많이 해봤어요. 어차피 새벽에 올랐다가 하루 자고 다시 집에 올 건데요, 뭘. 그때 아들의 단짝인 용호마저 회사 일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이번에 온 김에 꼭 보고 싶은 풍경이 있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러다 이른 새벽에 혼자 차 키를 챙겨 집을 나섰죠. 아들은 걱정 말라며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어선 정상 표지석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인증사진이 도착했더라고요. 조금 지나선 근처 맛집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고 있다며 음식점 사진을 찍어 보내오기도 했었고요. 아들, 혼자 가니까 좋아? 그래도 사진 보니까 풍경이 좋긴 하네. 그래도 날이 추워서 길 미끄러우니까 운전 조심하고 도착하기 전에 엄마한테 꼭 전화해. 알았어요, 엄마. 저 지금 출발해요. 아, 그리고 서울 가면 기쁜 소식 전해드릴 게 있어요. 가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녁에 봬요. 아들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가 넘고 아들이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아들은 돌아오질 않았어요. 밤 9시, 10시가 지나도록 아들의 휴대전화는 신호음만 울릴 뿐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동이 틀무려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저는 너무 불길한 예감에 손까지 떨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수화기 너머에선 다급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임경준 씨 보호자 되시죠? 여긴 강원도 인근 고속도로 사고 현장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경찰이 전해준 소식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어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아들은 서울로 올라오던 중 졸음 운전으로 추정되는 화물 트럭과 정면으로 추돌했다고 해요.
얼마나 큰 사고였던지 아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파되었답니다. 그리고 제 전부였던 제 아들은 구급차가 채 도착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죠. 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후의 일은 너무 충격적인 일들의 연속이라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일단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남편이 제 앞을 막으며 차마 아들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여보, 병준이 내가 보고 올게.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있어. 제발 부탁이야. 차가 완파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잖아. 하지만 전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아들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 한번 못 보는 게 말이 되냐며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결국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을 보게 됐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남편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같이 갔어야 했어. 장례식이고 뭐고 내가 운전대만 잡았어도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다 내 탓이야. 내가 내 자식을 죽인 거야. 남편도 저도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아들의 빈소를 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가는 길에 장례식이라도 잘 치러줘야지 싶어 억지로 정신을 붙들고 있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런 이별이어서 그런지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아들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세요? 저 규택인데요. 병준이가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 우진입니다. 경준이한테 계속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요. 어떻게 어머니가 경준이 전화를 받으세요? 아마 아들이 곧 미국으로 가는 걸 알고 친구들이 계속 아들을 찾는 전화였나 봐요. 전 아들 전화로 전화가 올 때마다 겨우 눈물을 참으며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용호도 영정 사진 앞에 엎드려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더라고요. 경준아, 임경준, 너 이러는 법이 어딨냐? 우리 겨우 35인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먼저 떠나, 이 나쁜 자식아. 평생 단짝 친구였으니 용호도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그 기특한 녀석은 한참을 울다 넋이 나간 저희 부부를 대신해 조문객을 맞이하고 식사까지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용우 덕분에 저희도 아들이 창피하지 않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밤이 됐는데 또다시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건너편에선 아무 말 없이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전 상대가 누군지 묻지도 못한 채 그저 아들의 소식을 전하며 장례식장 주소 호수를 하나하나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경준이가 어제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기 병원 장례식장인데 혹시 올 수 있으면 와서 우리 아들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해줘요. 평소 원체 성격이 밝고 씩씩하던 아들이라 그런지 빈소의 늦은 밤까지 많은 조문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은사님까지 아주 빈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어떤 친구 들어오자마자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곤 그대로 실신을 하기도 했고요.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다들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렇게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 사흘 내내 울음바다였어요. 전 상복을 입고 멍하니 앉아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금방이라도 튀어나 엄마고 부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아들을 영원히 보내야 하는 발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발인이라 가족들 모두 정신없이 서두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웬 낯선 아가씨 한 명이 빈소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아가씨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마주하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라도 나서서 그 아가씨를 챙겨줬어야 했는데 저도 누군가를 챙길 정신이 아니라 그저 묵내만 하고 지나치게 되었죠. 그 아가씨는 빈소 한 구석에 서서 눈물만 흘리다가 아들의 발인이 시작되자 조의금으로 하얀 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그저 아들의 수많은 친구 중 한 명이겠거니 생각하며
서둘러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네요. 저희 가족들은 아들을 발인하며 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경준아, 너 이렇게 못 간다. 엄마만 두고 어딜 가. 내 아들 경준아, 이렇게 갈 거면 미국도 가지 말고 엄마 품에는 오래 있다 가지. 엄마가 앞으로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제가 10달을 품고 30년 넘게 키운 아들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과 전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봉투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확인할 때마다 아들이 떠올라 온 집안이 다시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봉투 하나를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흰 봉투 안엔 조의금과 함께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삐뚤빼뚤하고 서툰 한국말로 뭐라 적혀 있는 걸 보니 미국에서 사귄 친구가 주고 간 봉투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번호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봉투엔 이런 메시지와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며칠을 망설이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혹시 우리 아들 장례식장에 봉투를 두고 가신 분 맞나요? 이 번호로 연락 달라고 하셔서 전화 걸어요. 그러자 상대편에선 한참 말이 없더니 아주 서툰 한국말로 직접 식당에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문자 메시지로 가게 주소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어떤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빈소 구석에서 내내 울고 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한참 울다간 그 아가씨 맞죠? 그때 내가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었네요. 말투 보니까 미국에서 온 것 같은데 경준이 친구예요? 제가 그렇게 묻자 그 아가씨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자신의 배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러더니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하는 절 보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오빠 여자친구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가씨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고요? 정말 우리 아들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놀랍게도 아들과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만나 예쁘게 사랑을 키워오다 아이가 먼저 생겼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사고 날 아침 제게 전하고 싶던 소식이 바로 그 소식이었었나 봐요. 오빠가 사고 나던 날 저도 아이 생긴 걸 알았어요. 전화로 오빠에게 바로 말해줬는데 너무나 기뻐했어요. 아들은 설악산 정상에 오르기 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여자친구에게 청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그랬어요. 이번에 한국 가면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고 우리 세 사람 같이 살 준비해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한국에 간 아들의 연락만 기다리던 여자친구는 뜻밖의 아들의 부고 소식을 먼저 듣게 된 겁니다. 그 아가씨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길로 짐을 싸서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대요. 더듬더듬 어색한 한국말을 들어보니 미국에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에게 무척 의지라고 있었고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이 미국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든든한 보호자였는지 서툰 한국말에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들려주더라고요. 아무도 제 편 안 들어줄 때 오빠만 제 편이었어요. 누가 저 무시하면 오빠가 제일 화내면서 싸워줬어요. 그거 나쁜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미국에서 고단하게 살던 둘은 서로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며 정말 성실하게 살았답니다. 둘 다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매일 밤 같이 가계부를 쓰고 행복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네요. 아들이 사온 그 캐시미어 스카프 역시 여자친구와 함께 고른 제 생일 선물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전 계속 울며 손을 떨고 있는 그 아가씨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이 남겨놓은 마지막 선물에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 아들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어느덧 새로운 계절이 몇 번이나 오고 갔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아들이 남겨준 귀한 선물인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전 조심스레 미국으로 돌아가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단호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오빠 부모님, 제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여기가 제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저희 아들 한국인으로 키울 거예요. 미국에 가족이 없던 며느린 아이와 함께 한국에 머물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흰 그런 며느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며느린 제 친딸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선영아, 잘 봐봐. 내가 쓰는 거 그대로 따라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즘 제 일가 중 하나는 거실에 며느리와 5살 배기 손주를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랍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한글이 서툴러 읽고 쓰는 거 어려워하는데 이젠 제법 한글을 깨우친 손주가 지 엄마를 가르치기도 하네요. 엄마, 곰탕은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 엄마가 쓴 거 온탕이잖아. 뜨거운 물. 가끔 한글 배우는 속도가 느린 엄마를 답답해하긴 하지만 둘이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웃음이 자꾸 나오네요. 며느리는 이제 저와 함께 곰탕집 주방을 책임지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답니다. 확실히 젊은 며느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를 새로 만들어서 내놨더니 그게 입소문이 나서 식당은 예전보다 젊은 사람들이 부쩍 많이 오고 있네요. 하루는 며느리와 함께 재료를 손질하다가 조심스럽게 재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선영아, 너 이제 한국에 산 지도 오래됐고 우리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언젠간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할 텐데 괜찮겠어? 너 혹시라도 재혼 생각이 있으면 우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머님, 전 오빠 고향에서 우리 아들이 외롭지 않게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크는 걸로도 충분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엔 아들이 기일을 맞아 다 같이 아들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며느린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쓴 편지를 아들의 유골함 앞에 정성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비록 서툰 글씨였지만 글자 하나하나의 진심을 꾹꾹 눌러가며 썼더라고요. 여보, 비록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이 준 선물 덕분에 나 너무 행복해. 어머님, 아버님도 엄청 잘해줘요. 우리 아이도 당신을 닮아서 정말 씩씩하고 엄마의 날 잘 챙겨줘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여보.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딸링이. 오래전 아들이 그토록 제게 선물해주고 싶어하던 기쁜 소식은 어쩌면 이렇게 가족들끼리 서로를 보듬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오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평생 아들을 그리워하겠지만 그 착한 아이는 본인이 떠날 자리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채워주고 떠났네요. 전 오늘도 제 아들이 저에게 와줘서 절 엄마라고 불러줬던 그날들을 평생 감사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시라고 해드리고 싶네요. 사랑하는 것들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한 이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내야 저처럼 후회하는 날이 없을 테니까요. 뼈아픈 교훈이지만 저희 며느리에게 손자에게 오래도록 든든한 할머니가 되어주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